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이제 당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됐는데요. 차기 당권을 향해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의 이제 3파전인데, 새 의원의 이제 차별화 정책을 보면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으로 가고 있고, 우 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카드, 그리고 홍 의원은 검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새 의원의 경쟁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당대표 선거는요, 어떤 정책 차별성 가지고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동안 이분이 당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또 어떠한 스킨십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으로 차별화되거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권도전 3수째예요. 그리고 지난 19대 대선 때 총괄선대 본부장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신뢰관계가 높으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법안들 상당히 매끄럽게 잘 했다. 그리고 친노, 친문의 핵심 인사로서 상당히 당의 주류인 친문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진이긴 하지만 개파색이 옅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상당히 차별성을 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집권 하반기에 이 당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1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대선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대선 후보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다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혼전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 뽑혔을 때와 이낙연 대표 뽑혔을 때는요, 아주 원사이드하게 편하게 이분들은 당대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혼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정책 대결보다는 앞으로 이제 역할을 보고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전 동의합니다. 제가 원래는 장 소장은 저 동의 잘 안 하거든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야권에서 나오시는 토론하시는 분들보다 장 소장의 분석이 훨씬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당 대표를 뽑는데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당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특히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네. 대선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중요하고요.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 사실 대표 얼굴보다는 후보 얼굴이 전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 역할이 어찌 보면 조금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또는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분들을 뽑을 때 대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분, 관리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당청 간의 관계도 마지막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되는 것이지, 뭐 물론 이게 선거 과정에서야 본인들이 뭐 선명성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지만 그 정책보다는 제가 볼 때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리 능력 또는 당내 어떤 역학관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내년 대선을 가장 잘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가 이제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어떤 분들이 뽑냐면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대의원이 40%예요. 그리고 대의원 중에 강력한 지지세를 갖고 있는 권리당원이 45%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0%밖에 안 되고 일반 당원은 5%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친문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분들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일반 당원의 비율을 좀 높이겠다, 뭐 그런 근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번엔 좀 그대로 간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 당권 주자들이 조국 사태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라는 초선들의 반성문과 관련해서는 일제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그나마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보는 홍 의원입니다. 자녀 입시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했지만 검찰개혁 문제를 연결해서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거 민주당한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초선 의원들이 처음에는 이거 조국 때문에 진 것 같아요. 우리 반성해요. 그러한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모습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성찰합니다. 라고 했다가 3일 만에 아니 우리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 좀 다른 의도로 언론에서 다르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성문을 써가지고 게시판에다 올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 당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우리가 왜 졌지? 그러한 원인을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 조국은 빼놓고 하는 거예요.
조국 사태 때부터 이 집권 세력이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윤석열과의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건들지 마. 그 부분은 작년에 이미 총선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야. 그거 우리가 옳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이 180석을 줬어. 이렇게 지금 당에 있는 주요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다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은 안테나를 다 갖다 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강력한 친문 세력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이 운영된다면 저는 내년 대선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교수님. 마지막 얘기했던 말, 친문 진영을 주를 해서 하면 저도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 반대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이번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은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너무 부각돼서 마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선거 졌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부동산 문제나 LH 사태나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의 문제나 20, 30대에 정말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민주당의 실패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인할 필요 없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면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 공감대도 그래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공정과 부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얽매여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괜히 당내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실패했던 민주당이 실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공정과 부정에 대해 젊은이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젊은이들이 정말 정책적인 부분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에서 채찍질하면 또 회초리를 들면 그 부분 인정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은요 대안을 내놓는 게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성돼야 되지만 대안이 함께 가지 않은 반성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냥 소나기 오면 피하고 간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앵커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요.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그때의 새누리당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탄핵 찬성파가 있었고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탄핵 너 찬성했지, 너 반대했지,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떠한 비전 제시도 못했고요. 정책적인 논쟁도 없었어요. 너는 탄핵 찬성했으니까 배신자, 나쁜 사람 이렇게 낙인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걸 간신히 좀 극복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때의 새누리당처럼 너 조국 어떻게 생각해? 조국이 불공정이야? 아니야.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이야. 이런 거가 지금 논쟁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다른 부분들이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상당한 이런 후유증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갈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이 카리스마를 가진 예전에 이해찬, 이낙연 이런 분들이 없어요. 지도자급 인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발생될 것 같다라고 저는 걱정스럽게 말씀드려요. 조국 사태 주제만 갖고도 사실 이게 1시간 이상의 그럼요. 토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거기서 끝내야 돼요. 이걸 네.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바꿀 거냐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가지고 이게 맞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쪽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이제 친문의 윤호중 그리고 이제 비문의 박완주 의원 간의 이제 그 경쟁인데요. 윤 의원이 이제 당심에 가깝고 또 박 의원이 민심에 가깝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뭐 교수님께서 저는 뭐 사실은 당심 민심의 차이를
뭐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당원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물론 일부 그 극렬 뭐 세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라 딴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주도로 방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는 부분들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당이 살아난다고 저는 보는데 일부 특정 그 어떤 계파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도권을 쥐고서 그게 당을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다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민심이 뭐냐 하는 부분을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심도 민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당심은 이거고 민심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의 다시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나누지 말고 민심을 가장 청취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그 사람이 정말 민심에 충실한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도록 또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윤호중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친문의 핵심이에요. 지금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대통령, 민주당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친문의 핵심이 아니라 약간 친문과는 좀 떨어진 그분이 당선된다? 그럼 주도권을 놓치게 돼요. 친문 세력이 그거를 용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표를 단속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한 윤호중 의원이 한 120표 그리고 저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한 57표, 50표 정도? 요 정도로 이지 않을까. 위험한 발언을 또. 예.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누가 될 거냐고 물어보시면 네. 그냥 무게를 실면 윤호중 의원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장 소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몇 표가 될 거냐 이건 제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뭐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는 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호중 후보가 더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경선이 여당 쇄신의 가늠자가 될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보선 참패 이후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 초선 그룹에서 최고위에 진입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죠.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을 바꾸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당도 바뀌고 본인도 정책으로 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조국 때문에 진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뭐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권리당원들한테 많이 혼났긴 했지만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도전을 하고 뭐 초선 의원들이 대략 한 80여 분 되잖아요. 그분들이 도와준다면은 충분히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초선 의원들이 최고위원회 들어가는 건 적극 찬성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새로운 어떤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위원들이 너무 그 중진들만 모여 있으면 그 정치권에 오래 있다 보면 사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중진이 모두 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초선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활기 넘치는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또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그 여당 쇄신 위한 1호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LH 사태 이후에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정말 젊은이들이 20, 30대가 뭘 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좀 듣고 거기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해라. 마무리를 잘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 출범도 상당한 수준으로 저희가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어? 이런 의심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다 국회에서 법안을 잘못 입안을 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바로 잡아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그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와 함께 4.7 재보선 특집을 두 분이 이제 함께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그간의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또 이제 언론에 사실 많은 주목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이제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우려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상생 방역을 얘기하셨는데 뭐 상생 방역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듬어주는 정책을 쓰는 건 좋은데 이게 그 영업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가 검사 네. 키트라고 하죠. 이 키트를 적용하자고 하는데 이 키트의 지금 정확도가 50% 미만, 정확히 얘기하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만 믿고 정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감염이 안 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장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방역 중대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런 정책을 했다가 서울시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주일은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참모라면은요 좀 천천히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10년 만에 복귀했잖아요. 의혹이 너무 과다해요. 말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뭐 선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빨리 성과를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아직 업무 보고도 다 받지 않았잖아요. 제대로 업무 보고 받고 말 좀 줄이고 천천히 좀 스텝 조절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어제 10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권 장관들과 숨막히게 어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오 시장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옛날에 10년 전에 지금 때는 청와대 보는 거에 일을 왔다 갔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두 군데서 하니까 세 군데 하는 거죠. 세종시까지. 세종시까지 또 있고요. 예. 네.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지켜가지고 운전하실 때도 분명히 몇프로 없었죠? 그때는 국무회의 참석률이 한 70% 되더라고요. 그때 박원순 시장님은 16%밖에 안 되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만 참석하고 저는 범생이라 맨날 와서 의견도 없는데 안 돼요. 네, 이 마지막 말이 박원순 시장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만 참석을 한다. 이렇게 뼈있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제대로 야당 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서울 시민의 뜻, 야당의 뜻을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국무회의라는 자리는 두 가지예요. 토론하고 의결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무회의 모습을 보면요. 토론이 없었어요. 논의가 없고 그냥 안건 올리면은 그냥 의결만 했어요. 야당 서울시장의 오세훈 후보가 감으로써 제대로 된 토론이 좀 앞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거 하라고 국무회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의결권은 없어요. 업적으로 참석해서 이제 말씀하신 토론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새로 된 두 분 잘 협력해서 네. 정부하고 이 두 지자체도 잘 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국무위원들한테 지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정부에서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의견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 의견이 함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좀 잘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오 시장과 장관들이 좀 어색한 모습도 보였고요. 또 방역 대책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격렬하게 토론도 벌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더 격렬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방역 같은 경우도 상생 서울 뭐 방역 이런 식으로 화두를 던졌잖아요. 신속 자가 진단 키트 이거 도입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신현영 의원도 아니 내가 주장했던 얘기였다. 오세훈 시장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정도의 구역을 정해가지고요. 시범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오류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해봐야지 무조건 너는 방역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입막음하는 거는 좀 옳지 못하다. 논의가 활성화될수록 더 좋은 안이 마련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견 내고 논의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건 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중대본하고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가들과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 물론 뭐 지금 본인도 전문가들 얘기했겠죠. 그러나 조금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반대 입장이 더 훨씬 많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가들이 왜 반대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귀담아 들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시청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본인이 생각하는 상생 방역의 원칙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방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의견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 실험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험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청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책을 하면 좋겠고요. 중대본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울시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게 거리두기를 해버리면요. 네.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밤늦게 서울로 원정 와가지고 거기 또 유흥업소 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면 또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대본과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이제 합당 논의인데 이 방식과 시기를 놓고 현재 이제 헛돌고 있는데 두 당이 과연 이제 합당할 수 있을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을 할 텐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좀 내막을 들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당하자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비대위원들이나 주요한 의원들은 아니 왜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하려고 그러냐. 당신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다. 그건 월권이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통성 있는 권위 있는 당대표가 뽑혀서 합당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반대가 심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합당을 좀 뒤로 미루자라는 의견이 나올 것 같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당원들 뜻 모아야 돼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합당하면 뭐 줄 건데 나 어떻게 대우해 줄 거야? 우리 소속 의원들을 어떻게 무슨 자리 줄 거야? 이런 지분 싸움이 있다고 보여져요. 양측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합당은 되긴 되겠지만 전당대회 전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합당이 된다. 예. 네, 시기적으로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 이걸 빨리 추진하려고 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끝나고 대표가 세워지면 거기서부터 협상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흡수통합 형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본인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서 당대당 통합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협상의 과정이 지난하게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단순간에 빠른 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권 경쟁과도 연계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율과도 또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해서 국민의당 입장에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서 합당을 할 거다. 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당권 다툼이 벌어진 국민의힘을 향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초선을 대표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견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김종인 위원장 뜻은 뭐냐면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나를 그렇게 그냥 내보내고 붙잡지도 않고 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는 섭섭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그만두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하나는 안철수랑 합당하지 마. 또 하나는요, 여권은 분열할 테니까 자기들끼리 정말 잘 뭉치고 쇄신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둘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사리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좌절스러운 게 당대표 선거에 나간 분들 면면을 보면 과연 저분들이 야권을 대표할 만한 지도력이 있느냐, 정치력이 있느냐, 대선 후보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야권 단일화, 경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정치적인 판단력을 갖고 잘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에요. 거기다가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야 정말 국민의힘 또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의원들이 지금 출마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배인데 선장이 없어요. 사공만 많아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최 교수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김 전 위원장이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힌 금태섭 전 의원과 모레 만나는데 제3지대 창당 시동이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변수는 국민의힘에 있다. 제 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 좀 심하게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장 수장이 얘기해도 그런 문제거든요, 사실.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국민의힘이 희망 없다. 계속 왜 얘기하겠습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위해서 지금 당장 금태섭 전 의원 만났다고 해서 신당을 논의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모습, 즉 본인이 계속 지금 견제고 날리면서 비판하는 대로 가면 본인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의힘이 그런 방식으로 안 가고 지금 주호영, 정진석
이준석 이런 분들이 만약 대표가 돼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신당 창당을 도모하시겠죠. 그러나 이거는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쇄신의 모습이 보이면 다시 가실 거고요. 쇄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당 창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그리고 합당 방식과 시기를 둘러싸고 셈법이 복잡한 야권 통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